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한 권의 책이 어떻게 우리 인류의 생각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거대하고도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꽤 오랫동안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 그러니까 만물의 중심이라고 믿어왔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생각에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린 세 명의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다윈이 바로 그 중 한 명이었죠. 인류가 겪었던 세 번의 거대한 굴욕이 있다고들 하죠. 첫 번째는 코페르니쿠스가 여러분 사실 우주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에요 라고 말한 거고요. 두 번째는 프로이트가 심지어 당신은 당신 마음의 주인도 아닙니다 라고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윈이 나타나서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우리는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동물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자, 그럼 다윈 이론의 핵심은 대체 뭘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우리가 진화하면 흔히 머릿속에 떠올리는 바로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것부터가 사실은 잘못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이겁니다. 진화는 무슨 아메바 같은 단순한 생명체에서 시작해서 맨 꼭대기에 있는 인간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하게 얽힌 나무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그 나무의 정상이 아니라 수백만 개에 달하는 가지들 중 그저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윈의 생각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모든 생명체가 각자 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 멀고 먼 과거의 어떤 하나의 공통된 조상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핀 풀, 날아다니는 곤충,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까지 전부 다 아주 먼 친척이라는 거죠. 정말 엄청난 생각 아닌가요? 좋아요. 그럼 이 거대한 생명의 나무는 대체 어떤 힘으로 자라고 또 가지를 뻗어나가는 걸까요? 다윈이 찾아낸 그 비밀의 엔진, 그게 바로 자연 선택입니다. 다윈의 설명 방식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는 다짜고짜 어려운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대신에 사람들한테 아주 익숙한 것, 바로 인위 선택의 예시를 듭니다. 우리가 더 빨리 달리는 개를 원하면 빠른 애들끼리 교배시키고 더 예쁜 비둘기를 원하면 예쁜 애들끼리 짝지어주는 것, 바로 그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윈은 정말 천재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만약에 선택을 하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라면, 그것도 몇 년이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 년에 걸쳐서 선택을 한다면, 바로 이게 자연 선택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자연 선택이라는 원리가요, 놀랍게도 현대의 TV 노래 경영 프로그램에서도 아주 똑같이 나타난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은 뭐죠? 크고 시끄러운 콘서트홀입니다. 선택 압력은요? 수많은 관객들의 귀를 단번에 사로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특성이 선택받을까요? 맞습니다. 소음을 뚫고 나오는 폭발적인 고음, 소위 성대 깡패라고 불리는 스타일이죠. 섬세하고 조용한 목소리를 가진 가수들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특정 환경에 맞지 않아서 탈락하는 겁니다. 자연 선택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시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과학 역사상 가장 유명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위험하게 오해받아온 한 문장과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이건 다윈이 직접 만든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적자 생존입니다. 이 말이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짓밟는 게 자연의 이치다 라는 끔찍한 논리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됐죠. 이건 다윈의 본래 생각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대체 적자, 즉 피티스트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조금 섬뜩하긴 하지만 아주 확실한 상상을 한번 같이 해보시죠. 곰보다 더 빨리 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 옆에 있는 친구보다 딱 한 발자국만 더 빠르면 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진짜 치열한 생존 경쟁은 곰 같은 다른 종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똑같은 자원을 놓고 다투는 동료와의 경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라는 건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잘 맞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치 자물쇠에 딱 들어맞는 열쇠처럼요. 힘이 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환경이라는 자물쇠에 얼마나 잘 들어맞느냐가 관건인 거죠. 환경이 바뀌면 당연히 열쇠도 바뀌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뭘까요? 다윈이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화는 진보가 아니에요. 그냥 적응일 뿐입니다. 한때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의 그 거대한 몸집, 그거야말로 최고의 스펙이었겠죠. 하지만 환경이 급변하자 오히려 생존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진화에는 정해진 방향이나 최종 목표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다윈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다양성의 힘입니다. 한 종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은 바로 그 안에 내재된 다양성이에요. 우리가 먹는 바나나, 거의 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복제품들이거든요. 만약 이 바나나를 공격하는 치명적인 병이 하나라도 돌면 전 세계 바나나가 순식간에 멸종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양성이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변화에 대비하는 생명의 유일한 보험인 셈이죠. 결국 다윈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것만이 생존의 유일한 길이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미래를 포함한 모든 생명의 미래를 보장해줄 그 다양성을 우리는 과연 충분히 지켜내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세상을 뒤흔든 한 남자에 대한 겁니다. 바로 찰스 다윈이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혁명가와는 많이 다를 겁니다. 자, 여러분, 혁명적인 과학자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먼지 쌓인 실험실에서 막 고군분투하는 외로운 천재, 이런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찰스 다윈의 실제 모습은 그 상상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실들이 꽤 놀랍죠. 다윈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그러니까 엘리트 계층의 내부자였고요. 편지만으로 전 세계 학자들과 소통하는 네트워킹의 달인이었고, 심지어 집에서 편안하게 연구하면서 주식 투자로 재산을 불린 금융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안정적인 삶 뒤에 세상을 발칵 뒤집을 만한 정말 위험한 생각이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부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던 시골 신사가 그토록 위험천만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을까요? 그리고 더 궁금한 건 왜 그 생각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비밀에 붙여야만 했을까요? 모든 건 그 유명한 비그로 항해에서 시작됐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말이죠. 바로 이 2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는 자신의 이론이 불러올 사회적인 파장, 그리고 무엇보다 독실한 신자였던 사랑하는 아내 엠마가 받을 상처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발견을 20년 동안이나 자기 서랍 속에 꽁꽁 숨겨뒀던 거죠. 만약 여러분이 다윈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 발견을 세상에 공개할 용기가 있었을까요? 그를 20년의 침묵에서 끌어낸 건 정말 드라마처럼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엘프레드 러셀 월리스라는 젊은 자연학자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역시 독자적으로 자연 선택서를 발견했던 거죠. 평생의 연구를 뺏길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윈의 친구들이 막 서둘러서 이러다 큰일 난다, 빨리 발표하자, 이렇게 된 거죠. 마침내 시간과의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의 이론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죠. 바로 자연 선택입니다. 그 과정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고 또 아주 논리적입니다. 다윈이 이걸 설명하려고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요. 당시 영국 상류층에서 유행하던 비둘기 품종 개량을 예로 든 건데요. 보세요. 인간이 의도적으로 원하는 특성을 골라서 교배시키는 인위 선택으로 고작 몇 세대 만에 이렇게나 다른 비둘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하물며 자연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은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 대체 뭘 할 수 있겠냐, 이 질문을 던진 거죠. 그의 이론은 이 간단한 4단계로 딱 요약이 됩니다. 자, 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일단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태어나고요. 과잉생선. 걔네들은 다 제각각 조금씩 다르게 생겼죠. 변이. 그중에서 어떤 애들은 우연히 환경에 더 잘 맞아서 살아남고 번식할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이점. 그리고 살아남은 개체는 그 유리한 특징을 자손에게 물려주게 되죠. 유전.
이 단순한 과정이 상상도 할 수 없이 긴 시간 동안 반복되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지금의 모습으로 빚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통찰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생명의 나무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공통된 조상에서 시작해서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신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만들어졌다고 믿었던 인간도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그 거대한 나무의 수많은 가지 중 하나일 뿐이다. 와,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죠. 근데 생존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윈 이론에서 사람들이 종종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 바로 그 나머지 절반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다윈 본인도 이것 때문에 정말 머리를 쥐어짰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작의 이 화려한 꼬리, 생존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너무 무겁고 포식자 눈에만 잘 띄게 만들죠. 이건 그가 내세운 핵심 원리, 적자 생존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여기서 다윈의 천재성이 또 한 번 드러납니다. 그의 해답은 바로 성선택이었어요. 그는 진화에 두 가지 서로 다른 힘이 작용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쟁, 즉 자연선택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짝을 찾기 위한 투쟁, 바로 성선택입니다. 마치 두 개의 엔진처럼 말이죠. 생존이라는 엔진과 번식이라는 엔진이 함께 진화를 이끌어 온 겁니다. 이게 바로 자연계의 밀당 법칙 같은 건데요. 보통 암컷이 새끼를 낳고 기르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짝을 고를 때 아주 신중하고 까다로워지는 거죠. 이 때문에 수컷들은 암컷의 선택을 받으려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했고요. 그 결과 때로는 생존에 좀 불리해 보이더라도 이렇게 놀랍고 화려한 특성들을 진화시키게 된 겁니다. 결국 살아남는 것만큼이나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중요했다 이겁니다. 다윈의 아이디어는 현대 생물학의 뿌리가 됐지만 그 유산은 뭐랄까 굉장히 복잡하고 때로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했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힘을 가진 아이디어였던 거죠. 그의 이론 자체는 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수한 과학적 아이디어가 인간 사회로 넘어오면서 해석되고 적용되는 방식은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듯 때론 파괴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먼저 좋은 쪽부터 볼까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다윈의 이론은 현대 생물학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이 됐습니다. 유전학, 질병 연구, 생태계 보존까지 생명을 다루는 모든 분야의 기초를 제공했으니까요. 나중에 유전학이 발견되면서 다윈이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그 어떻게까지 밝혀지면서 그의 이론은 더더욱 단단해졌죠. 하지만 그 빛의 반대편에는 끔찍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과학 이론이 사회 진화론이라는 위험천만한 이데올로기로 왜곡된 건데요.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완전히 잘못 가져다 쓴 거예요.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인종차별과 우생학, 심지어 제국주의의 탐욕까지 과학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데 악용된 겁니다. 이건 자연을 설명하려 했던 다윈의 원래 의도와는 정말 비극적으로 다른 길이었습니다. 결국 다윈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뭘까요? 저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단절이 아닌 연결의 이야기, 정지가 아닌 끝없는 변화의 이야기 말이죠. 그의 책 종의 기원은 바로 이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토록 단순한 시작으로부터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운 끝없는 형태들이 진화해왔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흐름 속에서 지금 어디쯤을 지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